안녕하세요. 감동공화국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랑스러운 천재 한국인 소년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인지 자신의 실력과 소신을 인정받지 못해 속상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한 방 먹였다고 합니다. 사연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저는 런던 스펜서에 나댄 이 학교 교장입니다. 하버드 교육학 박사 출신이죠. 영국 교육계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15년간 쌓아온 명성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교육 교류 프로젝트 심사위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딸 올리비아 때문이었거든요. 2년 전 한국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양식 사고로 토론하고 질문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올리비아를 따돌렸고 선생님들도 창의적 발언을 무시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한국 아이들은 너무 획일적이야. 선생님 말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 올리비아의 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심리적 불안 증세까지 보이며 6개월 만에 떠나야 했죠.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교육은 창의성을 죽이는 암기주입식이라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한 MIT 출신 AI 연구자 라이언 아처에게 말했어요. 아시아 아이들은 따라하기는 잘하지만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래요. 라이언은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차창 밖을 봤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학원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역시 주입식 교육의 전형이군요. 내일 만날 아이들도 뻔할 것 같았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 같은 아이들 말입니다. 그런데 호텔 근처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어린 소녀가 빈 교실에 혼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모습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지만 그냥 숙제하는 아이려니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심사위원 브리핑에서 참가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12개국 천재 아동들이었어요. 대부분 유명한 영재학교 출신이었죠. 그런데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시아라는 한국 아이인데 서울 금천구 평범한 공립초등학교 출신이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죠?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마지막에 추가됐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명문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공립학교 아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진짜 경쟁자들의 발표나 제대로 듣자고 말입니다. 사실 이미 결론은 내린 상태였어요. 한국 교육에서 진정한 창의성이 나올 리 없다는 확신. 딸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는 것이 증명될 테니까요. 그때는 몰랐죠. 제 모든 신념이 한 작은 소녀에 의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대회 당일 서울 강남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전 세계 12개국 천재 아동들이 모인 지능 기반 융합학술제였죠. 참가자들을 살펴보니 정말 화려한 이력들이었어요. 미국 아이는 스탠포드 영재 프로그램 출신, 독일 아이는 베를린 과학영재원 최연소 입학자, 일본 아이는 도쿄대학 부설 영재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시아만 유독 달라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나 전담 코치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윤시아는 담임 선생님 한 분과만 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모도 동남아시아계 혼혈인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윤시아인가 보네요.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아이들과 너무 격차가 크지 않을까요? 윤시아의 프로필을 보니 더욱 의아했어요.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되어 있었고 특별한 영재 교육 기록도 없었습니다. IQ 168이라는 수치는 인상적이었지만 요즘 그런 수치가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온 참가자의 아버지가 대회 운영진에게 뭔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들렸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추가된 참가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회가 운영되어도 되는 겁니까? 아, 윤시아를 말하는 거였군요. 독일 참가자의 코치도 가세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2년간 준비했는데 갑자기 추가된 아이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대회 운영진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심사 대상이 맞나요? 다른 참가자들과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담임 백영진 선생님이 강력히 추천하셨고 사전 서류 심사에서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명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아이들과 평범한 공립학교. 아이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때 프랑스에서 온 수학교수 피에르 르블랑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린, 혹시 저 한국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의아합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피에르는 이미 윤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발표 장비와 준비된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윤시아는 간단한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도 혼자 한 것 같았어요. 부모나 코치 도움 없이 12살짜리가 무엇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어요. 라이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다른 우수한 참가자들의 시간이 낭비될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글쎄요, 일단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섣불리 판단하기엔. 라이언은 신중했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이 아이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딸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진정한 창의성이 나올 리 없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대회 시작 전 심사위원 회의에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찾을 것은 진정한 창의성과 독창성입니다. 단순히 기존 지식을 외우거나 응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여는 아이디어 말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분명 서구의 체계적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서 나올 거라고. 특히 그 중에서도 윤시아 같은 아이는 절대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날 무렵 피에르가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에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저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저도 은밀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13살 소년이었어요. 양자 컴퓨팅 내용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도 전문적이었고 질의응답도 완벽했죠. 저는 속으로 끄덕였어요. 역시 이런 게 진짜 교육의 결과물이지. 두 번째는 독일 소녀였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역시 체계적 교육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천재죠. 그런데 발표 중간중간 피에르가 제게 메모를 전달했어요. 윤시아 차례가 되면 까다로운 질문을 준비해 두세요.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약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 발표가 이어지고 마침내 윤시아 차례가 됐어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진짜 경쟁자들 발표를 더 들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윤시아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정말 작고 조용해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도구도 없었고 간단한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아입니다.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올 준비가 전혀 안 된 아이 같았거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수학과 언어를 결합한 AI 기계 학습 모델입니다. 그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12살 아이가 AI 기계 학습이라니요. 분명 어른이 만들어준 발표문을 외우는 거겠죠. 하지만 윤시아가 계속 말하는 걸 들으니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베트남어로 수학 문제를 풀 때와 한국어로 풀 때 제 사고 과정이 다를까 하고요. 이 말에서 조금 놀랐어요. 다문화 가정 배경이 연구 동기가 된 거였군요.
언어마다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논리를 전개하는 구조도 달라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모국어가 수학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자고요. 윤시아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설명했어요. 기존 AI 모델들이 주로 영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언어 특성을 반영한 수학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점점 집중하게 됐어요. 이건 어른이 만들어준 발표가 아니었거든요. 아이 자신의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진짜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조사가 발달해서 수학적 관계를 표현할 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반면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어서 수치의 변화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죠. 이런 관점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라이언도 옆에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복잡한 이론을 12살 아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발표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윤시아의 컴퓨터 화면이 꺼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윤시아가 당황하며 컴퓨터를 다시 켜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어요. 기술진이 달려왔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피에르가 저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정말 안타깝네요. 기술적 문제로 발표를 제대로 할 수 없다니. 피에르가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은근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시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자료 없이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칠판에 나가서 직접 손으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없이도 자신의 연구를 완벽하게 설명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좋았지만 정말 이 아이가 혼자 생각해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걸까요? 그런데 뭔가 기술적 문제가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저는 첫 번째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이디어가 정말 독창적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윤시아,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AI 알고리즘을 12살 아이가 혼자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혹시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요? 제 질문에 윤시아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엄마한테 베트남어로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수학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혼자 연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AI 프로그래밍 같은 건 누구에게 배웠죠? 이런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독학했어요. 처음엔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휴식 시간에 다른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을 12살 아이가 혼자 만들었을까요? 분명 부모가 만들어줬거나 어디서 베꼈을 거예요. 피에르가 동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수준의 연구는 최소한 대학원생 수준인데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 하이케 밀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학적 분석도 상당히 전문적이었어요. 혼자 공부해서 저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 피에르가 은밀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에린, 사실 제가 조사해 본 게 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수학교사였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식 프로필에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윤시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라이언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아이의 접근법이 정말 새롭다고 생각해요. 기존 연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거든요. 피에르가 반박했습니다. 라이언,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독창적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창의성의 본질 아닌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말이에요. 하이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명문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공립학교에서 이런 수준의 연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 점이에요. 저는 한국 교육을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제 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겪은 일을 보면 창의적 사고는 오히려 억압당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온 언어학 교수 마크 톰슨이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이 아이의 언어학적 접근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사피어 워프 가설을 수학적 모델링에 적용한 시도는 정말 참신하거든요. 일본에서 온 AI 연구자 다케시 야마모토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마크 교수님 말씀에 동감이에요. 동아시아 언어의 특성을 이렇게 분석한 연구는 처음 봐요. 분위기가 양분되기 시작했어요. 저와 피에르, 하이케는 의심하는 쪽이었고, 라이언과 마크, 다케시는 옹호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때 피에르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 아이의 연구와 유사한 논문이 작년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베트남의 한 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표절 의혹까지 제기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 논문을 베낀 거라는 말씀인가요? 하이케가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죠.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니까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 쉬웠을 테고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역시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국 측 담당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실은 윤시아의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모델과 비교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지겠죠. 이 아이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허술한지 말이에요. 피에르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진실을 밝혀야죠. 검증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각 참가자들의 알고리즘을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해보는 거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군요. 테스트는 실제 다국어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어요. 같은 수학 문제를 여러 언어로 제시했을 때 각 AI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지 측정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온 아이들의 모델이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체계적인 교육의 힘이군요. 피에르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봐요, 에린. 역시 우리 예상이 맞았어요. 하이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명문 교육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윤시아의 알고리즘이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복합적인 언어 구조가 포함된 문제에서는 다른 모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결과가 맞나요? 저는 기술진에게 물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윤시아의 모델이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공립학교 아이의 알고리즘이 명문 영재들을 제치고 1위라니요. 피에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스템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기술진이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기술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누군가가 시스템의 외부에서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윤시아의 알고리즘 실행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보타주였다는 뜻인가요? 피에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이케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컴퓨터가 고장난 것도 라이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술진이 계속 조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윤시아의 발표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검증 시스템에도 악성 코드를 심어서 윤시아의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려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재검증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방해 공작을 제거하고 정정한 결과
윤시아의 알고리즘은 9개국 참가자 중 정확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MIT에서 현재 사용 중인 모델보다도 효율적인 구조라는 점이었어요. 라이언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린,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예요. 언어별 수학 처리 방식의 차이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모델은 처음 봐요. 마크 교수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사피어 워프 가설을 실제로 구현해낸 거잖아요. 다케시도 흥분하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각 언어의 고유성을 살린 AI 모델이라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 모든 예상이 빗나간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조작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준비한 시스템이니까. 자국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시아 담임 선생님인 백영진이 앞으로 나서서 말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백영진 선생님에게 집중됐습니다. 사실 피에르 교수님이 말씀하신 베트남 논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논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피에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윤시아 어머니가 수학교사였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농업에 종사하셨고 한국에 와서는 공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충격적인 폭로였어요. 피에르가 거짓 정보를 퍼뜨린 거였습니다. 그러자 마크 교수가 말했어요. 에린, 피에르, 저희가 직접 가져온 독립적인 검증 도구로도 테스트해봤는데 결과는 동일했어요. 다케시도 확인해줬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시스템으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가져온 중립적인 시스템으로도 같은 결과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이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아이가 혼자서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말인가요? 라이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배어 있었어요.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도 이 연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당황스럽고 부끄러우면서도 놀라웠어요. 특히 피에르의 조작 시도를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윤시아의 연구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피에르의 방해 공작이 밝혀진 후 제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교수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시아, 당신의 연구에서 언어별 수학 처리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정량화했나요? 각 언어의 문법 구조와 어순을 수치화해서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는 SOV 구조라서 결과를 먼저 예상하고 과정을 추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에요. 정말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수준의 언어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케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기존 AI 모델과의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존 모델들은 주로 영어권 데이터로 훈련되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정보 손실이 생겨요. 하지만 제 모델은 각 언어의 고유 특성을 보존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처리해요. 이 답변을 들으니 정말 독창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에르가 여전히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이미 그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논란이 많지 않나요? 윤시아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철학적 접근이 아니라 수학적 모델링으로 검증 가능한 연구를 하려고 했어요. 실제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피에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12살 아이가 학계의 논쟁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니요. 하이케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연구가 기존 이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다고 생각하나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철학적 접근이었고
수학적 모델링으로 구현한 연구는 없었어요. 저는 실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게 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답변이었어요. 이 아이가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독학으로 해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주장하는 언어별 수학 처리의 차이가 정말 유의미한 수준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했어요. P값이 0.001 이하로 나왔고 효과 크기도 0.8 이상이었습니다. 베이즈 팩터로도 검증했는데 강한 증거 수준이 나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2살 아이가 고급 통계학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요. 라이언이 감탄하며 질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통계 분석을 어떻게 배웠나요?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들었어요. 칸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MIT 오픈 코스웨어까지 다 봤거든요. 이때 캐나다에서 온 교육학자가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윤시아, 연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처음엔 아무도 제 아이디어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하셨고요. 하지만 백영진 선생님만은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두 개 언어를 쓰면서 느낀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처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가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이 아이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위해 연구한 거였어요. 라이언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더 많은 언어를 포함시키고 싶어요.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의 토착 언어들이요. 그 언어들만의 독특한 수학적 사고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 모든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이 답변을 들으니 정말 이 아이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구현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딸이 한국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었던 이유가 정말 한국 교육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피에르와 하이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편견이 드러난 상태였어요. 마크와 다케시, 그리고 라이언은 완전히 윤시아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연구는 진짜였고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시상식 날이 됐어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윤시아의 연구가 가장 우수했고 그 과정에서 방해 공작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제 모든 신념과 편견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과 최종 회의를 할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윤시아가 압도적 1위였어요. 2위와도 상당한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마크 교수가 말했어요. 이해 없으시죠? 윤시아의 연구가 가장 혁신적이었어요. 게다가 방해 공작까지 이겨낸 점을 보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케시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의지도 대단했고요. 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1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의 독창성뿐만 아니라 미래 가능성도 가장 높아요. 하지만 피에르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자신의 거짓 정보 유포가 밝혀진 후 더욱 위축되어 있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케도 동조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저도 피에르와 비슷한 생각이에요. 한국 측 심사위원장이 물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에린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위원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해주셔야 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해 없습니다. 윤시아의 연구가 1위가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에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시상식장에 들어서니 각국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윤시아는 담임 백영진 선생님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한 응원단은 없었지만 선생님이 윤시아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상식이 시작되기 직전 각국 참가자들의 부모와 코치들이 일어나서 윤시아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 항의했던 미국 참가자의 아버지도 진심 어린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독일 참가자의 코치도 말했어요. 이런 연구를 혼자 해낸 것도 놀랍지만 방해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정신력이 더 대단해요. 3위부터 발표가 시작됐어요. 독일 소녀가 3위, 미국 소년이 2위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정말 우수했던 참가자들이었어요. 마침내 1위 발표 순서가 됐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직접 메달을 걸어줘야 했거든요. 제1회 글로벌 지능융합학술제 대상 수상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대한민국 윤시아 학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기립박수였어요. 윤시아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서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12살 소녀의 작은 어깨가 이 순간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윤시아 앞에 섰습니다. 금메달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였거든요. 제 모든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축하합니다. 메달을 걸어주면서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의 발표를 정말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심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윤시아가 저를 올려다봤을 때 그 눈에서 원망이나 승리감 대신 순수한 기쁨과 이해를 봤어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객석에서는 더욱 큰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윤시아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 상을 저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백영진 선생님, 그리고 저의 2가지 언어를 가르쳐 주신 엄마 아빠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처음에 의심하셨지만 결국 공정하게 판단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감사해요. 저는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름을 틀림으로 여겨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런 편견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윤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시아, 정말 대단한 연구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의심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많이 아시는 분이 의심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윤시아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편견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상식 이후 며칠 동안 윤시아는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이 아이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성과를 함께 설명하는 자리에 앉게 된 거니까요. CNN 기자가 윤시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윤시아는 천진난만하게 답했어요. 저는 배우는 방식보다 묻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엄마가 베트남어로 수학을 가르쳐 주실 때 저는 왜 같은 문제인데 느낌이 다를까 궁금했거든요. 기자가 방해 공작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회에서도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나고 그랬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디어가 옳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기자가 저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서 이 연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처음에 의심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명문 교육만이 창의성을 길러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시아의 연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어떤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교육자로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우리의 잣대로만 판단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아요. 윤시아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윤시아와 잠깐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시아,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더 많은 언어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 모든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자신의 다양성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요. 이 답변을 들으니 정말 대단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모든 아이들을 위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유엔 과학아동 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시아의 언어별 수학 학습 알고리즘이 유엔 교육개발 프로그램의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된 거였어요. 게다가 세계은행에서도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이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그 아이디어가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의 교육을 바꿀 혁신 기술이 된 거였어요.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서 윤시아에게 조기 입학 제안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까지 모두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윤시아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윤시아에게 물었을 때 아이는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아직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 연구를 한국 아이들과 함께 발전시키고 싶거든요. 특히 저처럼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요. 정말 놀라운 답변이었어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올리비아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올리비아야, 엄마가 한국에서 한 소녀를 만났어.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배워야 했던 건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어. 편지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자로서 15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성적이나 명문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을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윤시아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들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지금도 가끔 그 작은 소녀가 빈 교실에서 수식을 적고 있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는 그냥 숙제하는 아이려니 생각했는데 사실 그 아이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윤시아가 설립한 다문화 아동교육연구소를 견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살 아이가 연구소를 설립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연구소에서 윤시아를 다시 만났을 때 아이는 한층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순수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선생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윤시아, 정말 대단해졌구나. 이 연구소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야?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상금도 모두 여기에 투자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20개국 언어로 수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13살이 된 윤시아는 이제 자신의 연구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야? 저희 프로그램으로 공부한 몽골 아이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요. 그 아이는 몽골어로 수학을 배웠는데 이전에는 영어나 중국어로만 배워야 해서 어려워했거든요. 윤시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의 연구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앞으로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진 아이든 그 안에 숨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윤시아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편견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지만 열린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천재성은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도 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학교의 교육 방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성적이나 배경보다는 각 아이의 독특한 관점과 호기심을 더 중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윤시아가 시상식에서 한 이 말이 이제는 저희 학교의 모토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윤시아 창의성상을 만들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아이들을 우리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이 꽃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윤시아는 저에게 그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준 작은 스승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윤시아에게서 소식이 와요.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 언어로 수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그 부족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고등수학을 배울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처음에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교육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모든 아이는 각자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그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재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의성의 증거가 아닐까요? 윤시아처럼 작지만 큰 꿈을 가진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켜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윤시아가 저에게 남겨준 가장 값진 선물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까지 지닌 천재 소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